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8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사 부분에서 이제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뒤에 대분열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나갈 차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발전과 관련된 관련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인간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넓어지게 됐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이고요.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14페이지고 프린트는 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후한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후한 시기 때의 맨 마지막 때쯤에 등장했었던 농민 반란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반란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기억날까요? 머리에다 노란 띠를 두르고서 일으켰었던 반란, 바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었죠. 즉 후한 시기 때는 이 황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 이걸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후한은 사실상 멸망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중국은 크게 세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북쪽에는 위나라가, 그 다음에 남쪽에는 촉과 그 다음에 오나라,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위나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볼 수 있어요. 자, 이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삼국지의 이야기는 선생님이 뭐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조라고 한 사람은 이때 당시 위나라를, 정확히 얘기하면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를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위나라의 황제로 즉위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멸망했었던 한나라를 계승해서 바로 촉지방으로 도망가 있었던 이 유비가 한나라를 이제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촉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나라 지역에서는 손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이들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로 위나라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유비가 이제 오나라와 싸우다가 이제 중간에 병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유비의 아들 유선이 총나라의 황제가 되긴 하는데, 이 유선을 열심히 보필했었던 제갈량은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서 위나라를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전부 다 실패하게 됐고, 제갈량을 계승했었던 강유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총나라의 권력을 모아서 위나라로 침공했지만 이게 전부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 위나라는 총나라에게 반격을 가하게 됐고요. 이 반격을 총나라가 견뎌내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즉 여기 보이다시피 총나라는 위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위나라 내부에서 이제 제갈량의 대표적인 영원한 맞수였었죠. 바로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위나라의 최고 재상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 사마이 가문 자체가 위나라의 강력한 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의의 손자였었던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남쪽에 있던 오나라도 같이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수도는 이쪽에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수도가 이제 나중에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하게 돼요. 정확히 보면 남쪽이긴 한데 동서로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동진 이전에 수도가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었던 그 시대의 진나라, 또 도망가기 전에 전국을 통일했던 시대의 진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서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남쪽으로 도망갔었던 그런 진나라를 이제 동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도를 좀 더 동서로만 따져봤을 때 동쪽으로 옮겨갔거든요. 이 서진은 이때 당시 어쨌든 간에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약 30년 동안 국가를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당시에 이 사마염의 다음번에 이제 그 아들이 너무나도 좀 바보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황제의 부인으로 있었던 사람은 야심이 너무 컸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황제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황족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각 지방에서 바로
각각의 제각각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 이 황족들이 바로 이 중앙에 있었던 황후를 내쫓아버리고 자기 형이었었던 형도 죽여버리고 그때 당시에 그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싸움을 벌이는 그런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른바 이 사건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팔왕의 난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팔왕의 난을 통해 가지고서 서진은 순식간에 바로 갑자기 힘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이제 위초고가 있었던 이 시대를 이제 삼국시대로 얘기하거든요. 이 삼국시대 때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구수만 가지고서 제대로 된 군사력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서 중국 안에 살게 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경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나름대로는 농경 생활을 하면서 기존에 원래 농경민족이었던 한족과 같이 융합돼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 북방에 있었던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농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끌려와 가지고서 그래서 할 줄 아는 것은 유목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 짓고서 살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고서 되게 답답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유목민족 출신에 해당하는 그런 이민족들은 적어도 이민족들은 딴 건 몰라도 말은 잘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때 당시에 말을 많이 타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군대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항상 많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중앙정부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용병으로 많이 이제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팔왕의 난이 일어났을 때 각 왕들의 바로 이제 군대들의 상당수가 이민족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군대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서진 자체에 구성되어 있었던 군대들의 경우에도 이 유목민족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군대들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당시에 이 자체적으로 이 유목민족들은 그 진나라의 세력가들에게 고용돼 가지고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들끼리만 싸우고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면 저놈의 우리를 지금 현재 고용해서 서로 죽이게 만들고 있는 이 중국 왕조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른바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건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난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가의 난을 통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민족 부대가 황씨를 점령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운 나쁘게도 이때 당시에 황족이었던 사마씨의 거의 대부분 다 잡혀요. 이때 당시에 황제도 다 잡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주 우연치 않게 왕자 중에 한 명이 아주 간신히 옛날 오나라가 있던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남쪽으로 도망가서 이때 당시에 이 진나라 망명정부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 나라가 바로 남쪽으로 도망간 진나라라고 해서 동진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돼요. 동진.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엄청난 난장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5호, 즉 5개의 이민족이 무려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망했다, 세웠다 망했다, 세웠다 망했다 하는 대혼란의 시기가 터지게 됩니다. 이 대혼란의 시기가 한참 일어났던 그 시기 때쯤에 바로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런 전연이라고 한 나라와 후연이한 나라가 이제 고구려와 지금 많이 대결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나라들 중에서 선비족이 세웠었던 바로 북위라고 한 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중국의 북부 지역을 완벽하게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물론 잠깐 그 전에 전진이라고 한 나라가 잠깐 통일했다가 또 금방 망한 적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북위가 이때 당시에 중국 북부 지역을 완전히 통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남쪽 지역에서는 동진이 이제 이 지역을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
이민족들, 북부 쪽에 있었었던 이민족들이 북부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남쪽마저도 점령하려 쳐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들을 맞서 싸우는 과정 중에서 군인들의 힘이 세지게 되었고, 이 군인들이 나중에 황제보다 자기가 더 힘이 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동진 정권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때 당시에 군인이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서 그 군대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여러 개의 왕조를 막 실력 있는 군인들이 막 세우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동진 뒤에는 짧게 있었어요. 송나라와 그 다음에 제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양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에 걸친 동진, 송제, 양진과 같은 여러 개의 나라가 흥했다 망했다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이란 나라가 이제 5, 16국을 정말 통일을 하긴 했었지만은 이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바로 처음엔 이제 서위, 그 다음에 이쪽에는 동위. 그러다가 이 황실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북제, 북주, 그 다음에 북제라고 한 나라로 이때 당시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서 서로 막 싸움을 벌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바로 이 북주의 황제의 외척 출신이었었던 양견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북제를 멸망시키고 북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수란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버티고 있었던 동진을 멸망시키게 되면서 그러면서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와 대판 붙었었던 바로 수라고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분열에서는 바로 56국 후원이 멸망했을 때 황건적의 난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었었고, 삼국시대 때는 삼국시대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진나라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나라가 분열이 된다고 했었죠. 남쪽에는 이제 진나라가 도망가 가지고서 동진으로 가게 됐었고, 북쪽에는 5개 이민족의 5개 종류의 이민족이 북쪽에다가 16개 나라를 세웠다 망했다 하게 했었던 5, 16국 시대. 그리고 남쪽에 도망갔었던 동진은 그 뒤에 여러 개의 왕조, 동진, 송, 제, 양, 진과 같은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 16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북위가 이제 이들을 통일했었지만, 이들도 이제 나중에 동위, 서위, 그 다음에 북주, 북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아주 골치 아파요. 정말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 큐 정리를 해줄게요.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보면은 엄청난 혼란의 시기잖아요. 이 나라들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선생님이니까 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시대 때의 가장 강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외우면 됩니다. 바로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삼국시대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로 이 북이었었죠. 그 다음에 전국을 통일했던 것은 서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서진은 둘로 갈라섰죠. 바로 북쪽과 그 다음에 남쪽으로. 근데 북쪽과 남쪽이 어느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 큐에 끝내버립니다. 북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왕조들은 한꺼번에 다 합쳐가지고서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북조라고 얘기하고, 남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왕조들은 다 합쳐가지고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남조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부르면 위, 그 다음에 진, 남북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위, 진,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프린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분열에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황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 이후 후한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 박스. 자, 위나라, 조조가 세웠었던 위나라의 뒤를 이었었던 진, 서진이 통일, 밑줄. 자, 그러다가 나중에 북방 유목민족이 화북 지역의 나라 건국 밑줄 쫙 치고 빈칸에 들어갈 이 분열의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북쪽 지방에만 있었었던 바로 5호 16국.
그 다음에 남쪽으로 도망갔었던 진나라의 경우에는 강남으로 이주해가지고서 동진을 다시 재건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개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했다고 했었죠. 자, 동남이 이번에 보면은 남북조 시대를 보겠습니다. 남북조 시대에서는 선비족의 바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북위. 선비족은 이제 흉노족의 아류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선비족의 북위가 북쪽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뒤를 이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그런 여러 개의 왕조들을 이걸 다 그냥 통틀어서 북조라고 얘기를 하고, 동진, 자, 동진 동남이 그것에 동진의 뒤를 이은 한족 국가가 남쪽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5개 인민족이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들어왔었던 그런 이민족들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한족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은 강한 군사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들을 점령했었던 바로 유목민족 출신의 국가였었던 북조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되게 컸었죠. 지금 당장은 얘네들을 우리들이 제압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얘네들이 쪽수로 밀고 들어와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북중국을 통해 있었던 이 선비족의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컸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위의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선비족의 전통에 의하면 왕의 권위는 생각보다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중국의 사상에 입각하면은 황제는 부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의 문물이 솔직히 유목민족 출신이었었던 선비족보다 바로 문화의 수준이 많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이때 당시에 북위 효문제는 바로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한족으로 우리 선비족 자체가 흡수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이때 당시에 북방 이민족의 경우에는 한족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족에게서부터 땅을 빼앗거나 세금을 많이 걷거나 하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족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컸고 자기네들의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그것에 대한 또한 반발도 되게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효문제는 이 북방민족과 한족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며 또 한 가지 효과적인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른바 실시했었던 정책을 일컬어서 우리는 한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첫 번째, 효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한족의 문물과 통치, 제도 이런 걸 다 수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선비족의 경우에는 유목민족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왕실이다 보니까 유목민족 방식의 통치 방법밖에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선비족이 차지했었던 이 북이라고 한 나라 자체가 농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목민족 방식의 통치가 잘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때문에 효문제는 이 중국 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족이 만들었었던 통치 제도를 이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한족의 문화까지도 수용하게 됨으로써 한족 사람들이 이 선비족에게 바로 이질감 같은 걸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한 노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예 선비족인데 선비족의 복장이라든가 언어 같은 것을 금지를 해버려요.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선비족은 일종의 중국을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역차별을 당합니다. 선비족의 복장이 금지가 되고 언어도 금지하게 되고 당연히 한족 말씨와 그 다음에 한족의 복장을 선비족들이 전부 다 입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선비족의 성씨들을 한족의 방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비족 자체가 아예 한족으로 바꿔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선비족의 본거지는 유목민족 국가다 보니까 원래 북쪽이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보면은 혹은 교과서에서 보면은 평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평성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선비족의
수도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국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민족의 왕조가 지금 현재 한족을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의 통치는 중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정통 왕조들은 대체로 봤을 때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수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로양성, 즉 누구야, 그 주나라 때에 나급이라고 불렸던 곳, 그 다음에 한나라 때에 후한의 수도였었던 로양, 낙양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로양성과 두 번째는 바로 그 주나라 때에 호경이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즉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한 때의 수도였었던 장안성, 이 두 군데의 수도를 정한 나라가 바로 중국의 정통 왕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효 문제는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 선비족의 부기가 너희 정통 나라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당시에 수도를 평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로 로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낙양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선비족과 그 다음에 한족의 결혼을 무지하게 장려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선비족의 숫자는 한족의 숫자에 비교해서 봤을 때 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1대1로 결혼한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이것은 1대1로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비족이 한족에게 흡수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사실상 선비족은 거의 다 한족에 흡수를 당하게 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당시에 이 선비족의 경우에도 되게 열받았었어요. 왜냐면은 황제가 선비족의 황제인데 선비족을 탄압하고 있으니까 나중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선비족의 군대가 황제의 반대를 하면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반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국가가 이제 나중에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동위, 또 하나는 서위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북제와 북주로 또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은 여담으로 그냥 생각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남의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남 지방은 바로 어디냐면은, 자, 이쪽에 바로 양쯔강이 흘러간다 했었죠. 이 양쯔강이 흘러가는 이쪽 지역을 보통 이제 강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 지역이 강남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날씨가 저위도에 해당하니까 아열대 지방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날씨가 따뜻할까요? 아니면 추울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따뜻합니다. 당연히 농사 짓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농사 짓기가 좋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뭐 밀림지대 같은 그런 굉장히 많은 또 한 가지 습지 같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농사 짓기는 좋은데 농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땅을 만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강남 지역이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많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방 지역에서 있었었던, 여러분 기억나죠? 중국의 문명이 황하 문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었잖아요. 바로 중국의 주무대는 이 화북지방 이쪽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한족들의 상당수가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농경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했었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이쪽에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려면 그 농사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농사를 져야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쪽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개의 왕조들의 북방에서부터 왔었던 이 한족들이 화북 지역의 농경 기술을 강남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된 겁니다. 강남 지방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서 이 지역의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돼요. 옛날보다도 훨씬 더 개간된 농지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강남 지역이 점차 많이 개발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지금은 이제 거의 강남 지방이 중국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자, 네 번째 이제 구품중진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인재를 뽑는 제도는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한나라 시대 때의 지방에 있는
유교적인 덕목으로 명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관리로 선발했던 제도 기억날까요? 바로 향거리 선제.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효렴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했더니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냐면 생각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성이 높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아니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던 명성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던 명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이것을 좀 구분해가지고서 인재를 뽑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는 중정관이라고 하는 인재를 뽑는 그런 관리를 지방에다 보냅니다. 지방을 보내가지고서 바로 그 지역에서 이름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거 그 후보자를 싹 다 뽑은 다음에 그들을 명성과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높은 관직을 주고 그 다음에 하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낮은 관직을 주는 그런 식의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향거리 선제보다는 뭔가 좀 더 체계적인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대에 바로 호족이 어떻게 관리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호족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식대로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 같은 것을 막 기부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인기를 통해 가지고서 중앙정부에게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호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중앙정부에 뽑혀 나가다가 요번에 중정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지방에 내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친구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과연 호족과 같이 사귀었을까요? 아니면은 가난한 농민들과 주로 사귀었을까요? 주로 호족과 많이 사귀었겠죠.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중정관은 자기 아버지와 가장 친한 바로 다른 호족의 아들을 뽑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농민의 자식을 뽑을까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하고 친한 호족의 아들을 뽑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호족이 중정관, 급품 중정관제를 통해 가지고서 높은 관직을 가졌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중정관이 돼 가지고서 지방에 파견되면 그러면은 농민의 자식이 아니라 호족의 자식을 많이 뽑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호족 중에서도 힘센 호족을 뽑는 경우가 많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때 각국에서는 높은 호족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만 영향력이 높았었던 그런 호족들의 자식들만 바로 관리로 뽑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호족이 계속해서 관직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말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유력한 가문이 관직을 아예 세습해버리고 그러면서 이들은 나중에 가서는 이 호족 따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관직을 대대손손 세습하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서 이제 탱자탱자 놀고 있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부는 좀 했었죠. 바로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귀족으로 이 호족이 짠하고 변신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벌 귀족은 나중에 수나라와 당나라가 있었던 그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었던 고려시대 때에 바로 문벌 귀족은 바로 이때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이 문벌 귀족의 의미하고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측면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종교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에는 항상 전쟁이 맨날 많이 났었어요. 수십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수백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은 경우가 정말 많았었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회 불안이 너무 심했었죠. 그런데 중국의 통치 이념이 뭐였습니까? 바로 유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교는 현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문인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목수로 죽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죽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세상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어딘가에서부터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 이 시대 때의 사람들은 종교를 많이 찾게 되었던 건데, 이때에 바로 인도 지역에서 전파됐었던 종교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후한시대 말쯤에 중국에 전파돼 가지고서 위진남부주 시대 때 와가지고서는 바로 이 불교가 엄청나게 대유행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이 불교 중요합니다.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교 안에는 바로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이 윤회사상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낮은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서는 좀 더 높은 바로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윤회사상이에요. 근데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왜?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현재 왕이거나 귀족인 사람의 경우에는 전생에 뭐 했다? 바로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난 거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다음 생에 가서 왕이나 귀족과 같은 그런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서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난 지금 현재 왕과 귀족을 잘 보고 본받고 그 다음에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당시에 왕실과 귀족은 바로 자기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게다가 이때 당시에 이 북조의 경우에는 이민족 왕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상당수가 전부 다 한족이에요. 이 한족들은 이민족 왕조가 자기네들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네들 그 자존심 때문에 이민족 왕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만약에 이민족의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이민족 왕조도 같이 수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특히 북조 지역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개의 이민족 왕조들은 굉장히 많이 불교를 수용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석굴사원들을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아마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윙장석굴이라든가 룽멍석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당나라인가 이때쯤에 바로 둔황에 있었던 그런 석굴 사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이 서역 지역은 인도 지역과 중국 지역의 중간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다가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서 유명한 스님을 바로 군대를 파견해서 그 스님이 있었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스님을 모시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그분에게 바로 이제 불경을 번역하게 하는 작업을 맡기기도 했었었죠. 한자 말로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 이제 구마라습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불경도 번역시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들은 바로 이 고구려와 백제에게도 같이 불교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불교는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됐죠. 하지만 중국의 종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도교가 있는데 이 도교의 경우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좀 더 확장시켰고, 거기다가 중국 고유의 신선사상, 그 다음에 용신 뭐 이런 거 같은 중국의 민간신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도교라고 하는 바로 종교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 도교의 경우에는 도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약간 좀 이 불교하고 비스무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도교는 생각보다 그다지 많이 발달하지 않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자체적인 교단을 만들고 이것을 종교로서 체계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또 추구하는 것도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로장생 같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뭐 나중에는 언젠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불로장생이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도교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불로장생술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료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약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의학이 발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도교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들이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었던 7명의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나무 숲에서 살았었던 7명의 현자들이라고 해가지고서 중림출연과 같은 바로 자연 속에서의 이제 맑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바로 서로 이제 철학을 논의하는 청담사상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 문화도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나라 때도 많이 발달하긴 하는데 도연명 같은 분은 시를 많이 만드셨고 왕이지체 너무 유명하죠. 바로 서예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회화 쪽에서는 고개지와 같은 분이 활약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2페이지에 바로 그림 같은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고개지의 여사 잠도와 같은 그림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1페이지에 2번 남북조 시대 별표 하나 선비족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북위. 북위가 북쪽 통일, 북조. 네, 동진, 동그라미. 동진의 뒤를 이은 한족 국가가 남쪽 장악, 남조 박스. 별표 2개. 북위 효문제의 한화 정책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호족. 이제 북방민족입니다. 호족과 한족 빈칸에 적겠습니다. 한족. 한민족이 아닙니다. 한족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였고 동그라미 2번. 효과적인 한족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내용에서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합니다.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역시 한족 성씨를 사용하게 하고요. 동그라미 3번. 로양, 우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로양으로 수도천도. 동그라미 4번. 한족과의 결연을 장려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리고 유목 문화와 한족 문화를 박스 치겠습니다. 융화 박스 밑줄 치겠습니다. 수당 문화의 밑바탕이 된 밑줄 쫙.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남조의 강남 개발에서는 밑줄 쫙 칩니다. 한족이 화북 지역의 농경 기술을 빈칸에 적겠습니다. 어디다 보급했다고요?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에 보급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별표 1개 반 칩니다. 구품중용제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바로 관리를 뭐라고 하죠? 바로 중정관 적어주겠습니다. 중정관이 지역 인물을 9등급으로 평가하여 중앙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임명했었는데 이걸 누가 이용해 먹었다고 했었죠? 바로 지역의 세력가들, 호족이 서로가 관리로 추천해 가지고서 중앙의 관직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호족이 서로 관리 추천, 밑줄 다음 줄에 관직 독점. 결과적으로 이들이 나중에 관직을 세습을 하게 되면서 동그라미 1번 유력한 가문이 관직 독점 세습 밑줄. 동그라미 2번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별표 하나. 종교 발달에서는 배경은 전쟁으로 사회 불안 밑줄.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한 밑줄 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별표 1개 반. 불교 좀 중요하죠. 자, 동그라미 1번 왕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왕실과 귀족의 보호로 크게 발전. 동그라미 2번 북조에서 왕실의 후원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표적인 석굴사원 윈강, 우이입니다. 우이, 윈강. 그 다음에 룽먼, 석굴사원. 자, 여러분들 프린트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에서 윈강과 룽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 불경의 한자 번역. 동그라미 3번 불경의 한자 번역. 동그라미 4번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전파.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전파.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사상에서는 청담 사상이 유행했었죠. 대표적인 사상가들 바로 중림 7현. 바로 중림 7현. 대나무 숲 속에 있었던 7명의 현자들. 사회를 떠나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표 하나. 도교에서는
동그라미 1번 노장사상과 신선신앙 및 민간신앙의 결합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바로 무슨 종교의 자극을 받아서 도교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의 성장에 자극을 받아서 교단이 조직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불로장생술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진짜 불로장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로 의학과 약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